딥라인 플레이메이커라는 이름 그대로 후방에 자리 잡고 경기를 조율해주는 플레이메이커를 말합니다. 이미 앞선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를 설명할 때 함께 설명한 대로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는 자동차의 액셀레이터에 비유할 수 있고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는 자동차의 기어 혹은 브레이크 페달에 해당하는 역할입니다. 선수의 개인 지침에 따로 템포 조절 지침이 보이지 않더라도 넓은 의미에서 역할은 우리 팀의 템포를 조절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미 상대방의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위치에 있기도 하거니와 중앙 미드필더 계열의 포지션 역할 중에서 볼 위닝 미드필더를 제외하고는 카릴레로와 함께 가장 성향이 낮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템포를 가속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게다가 선수의 개인 지침을 보시면 앞으로 전진하라는 지침도 빨간색으로 꺼져 있고 강제로 활성화된 포지션 고수라는 저 지침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공격적으로 벗어나는 그런 도전적인 움직임도 거의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지원 임무와 방어 임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한된 움직임, 자신의 구역을 지키는 이러한 움직임, 이게 바로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의 경기장에서의 플레이 스타일을 말해줍니다. 숨겨진 히든 지침으로는 포커스 플레이를 가지고 있어서 주변의 동료들이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선수에게 더 많은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Collect the ball more 라고 하여 보통 포커스 플레이와 함께 가지고 있는 히든 지침인데 이걸 가지고 있는 역할은 공을 가진 동료 선수 근처로 가서 자기가 직접 공을 받아주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플레이메이커에 특화된 그런 히든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Use more creative freedom, 이러한 히든 지침도 가지고 있어서 팀 전술보다는 개인의 전술적인 선택을 따르는 경향이 좀 더 강합니다. 이 모든 히든 지침이 목표로 하는 것은 후방에서 동료들의 공을 받아서 재분배하는, 그러니까 오버로드의 출발점 혹은 연계하는 1단계 혹은 2단계로서의 역할입니다. 개인 지침을 찬찬히 살펴보면 각각의 임무가 경기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의 지원 임무는 자신의 구역에서 자리를 잡은 상태로 위험한 패스를 적극적으로 뿌리면서 좀 더 우리 팀의 공격 작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오버로드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저 위험한 패스라는 지침 덕분에 탈출구의 역할도 간간히 수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이 아이솔레이션 쪽으로 직접 연결되기도 해요.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의 지원 임무의 주발 쪽에 아이솔레이션 되는 선수가 있다면, 그리고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의 시야, 판단력, 개인기, 패스 등의 능력치가 좋다면 단번에 연결되는 대지를 가르는 패스가 발동되기도 합니다. 살짝 더 성향이 높기도 하고 상대가 압박할 때 스스로 드리블을 쳐서 벗어나려고 시도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의 수비 임무의 경우에는 위험한 패스 지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 임무처럼 도전적으로 그렇게 패스를 하는 경우가 없어요. 물론 100%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드리블 지침도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상대의 압박을 받는다면 만약에 어떻게 탈출을 하냐면은 뒤로 패스를 하거나 혹은 뒤로 도망을 치거나 이런 식의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수비 임무가 하는 행동처럼 도전을 하지 않고 뒤로 공을 뺀다고 해서 이게 더 나쁜 건 아니에요.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팀의 전술적인 컨셉에 따라서 좀 더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템포를 느리게 가져간다, 혹은 공을 뒤로 돌렸다가 다시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수비 임무를 줘서 공을 크게 뒤로 돌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뉴비들의 질문을 들어보면 역습 전술에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를 사용해서 패스를 쫙쫙 뿌려주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에게 그런 행동 선택지가 존재는 하기는 해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원래 역할 성향도 낮고 지원 임무로 설정해서 위험한 패스가 켜져 있다고 하더라도 전진형 플레이만큼의 도전적이고 위협적인 패스는 나올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는 엄밀히 따지자고 한다면은 역습 전술에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상대의 압박이 비교적 약한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의 수비 임무의 경우에는 원래의 포지션이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선수의 주발이 정발이든 역발이든 큰 문제가 없긴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공을 가진 동료에게 가까이 가주고
그리고 공을 자주 받는 플레이메이커로서 활약하기 때문에 주발에 따라서 우리의 전술적인 패스워크의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당연히 주발 쪽으로 쏠리게 되죠. 오른발이면 오른쪽, 왼발이면 왼쪽, 이렇게 패스가 좀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몇 번씩이나 말하지만 오버로드의 출발점이 오른발이냐 왼발이냐에 따라서 선수가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져서 이쪽으로 다량의 패스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버로드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선수의 주발의 방향 쪽으로 지원 인물을 많이 배치를 해서 이렇게 오버로드를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거의 기본적이에요.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자체가 성향이 도전적이지 않아서 자신의 주발이 아닌 방향으로 멋지게 공간 패스를 때려준다거나, 그리고 뭔가 경기의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서프라이즈한 그런 패스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설명한 대로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같은 역할이에요. 브레이크. 그래서 항상 안전성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는 천재성을 요구하지도 않고 민첩성 또한 특별히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경기장에서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그러한 활약을 보이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동료들 뒤에서 공을 받아주고 다시 분배해주고 공이 있는 곳으로 부지런히 움직여주고 이 팀의 패스워크나 오버로드가 고립되지 않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입니다.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를 이용해서 경기를 지배하겠다. 그렇다면은 패스, 시야, 판단력, 팀워크, 침착성 같은 경기장을 넓게 쓸 수 있는 능력치들이 높을수록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후방에서 공을 받아서 분배할 때 결정적으로 작동하는 능력치들이 바로 위에서 말하는 경기를 넓게 보고 그리고 경기를 조율하는 그러한 능력치들입니다. 상대의 압박에도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신을 보호해주는 침착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결정을 내리는 판단력. 이렇게 전술적인 능력치가 높다면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는 필드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기와 패스, 볼터치 이런 기술적인 능력치도 중요합니다. 딥라인 플레이메이커가 자연스럽게 템포를 조절한다고 한 만큼 우리 팀의 전술 컨셉이 빠른 템포의 속공 전술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딥라인 플레이메이커가 우리 팀 전술에 좀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팀의 전술 컨셉이 빠른 속공 컨셉이라면은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보다는 아무래도 전진형 플레이메이커가 우선순위로 추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수의 개인 지침에서 움직임의 자유 항목, 포지션 고수가 켜져 있다고 해서 선수가 항상 요 자리에 콕 박혀 있는 건 아니에요. 저 포지션 고수라는 말은 매번 말하지만 선수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빈도를 줄입니다. 그래서 선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대신에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안전지향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앞으로 튀어나가는 빈도를 줄이는 겁니다. 그 자리에 콕 여기에서 얼음 땡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게 켜져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저게 있어서 딥라인 플레이메이커가 좋은 거예요. 스페인어인 카릴레로는 영어로는 레일 트레일러라고 번역할 수 있으며 기차에 달려있는 뒤에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합니다. 지금 참고 화면이 나갈 텐데 화면에 보이는 저런 짐차를 끌고 가는 차량을 트레일러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트레일러의 스페인어가 카릴레로입니다. 그러니까 좌우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이름이 붙은 게 아닐까 합니다. 카릴레로는 중앙 미드필더에서 왼쪽 혹은 오른쪽에 배치할 수가 있는데 중앙에 미드필더가 한 명이라면 카릴레로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인게임 내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하자면 동료 선수들이 공을 가진 상황일 때 원래의 중앙 미드필더 구역을 벗어나서 해당 측면으로 넓게 벌려서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농담처럼 맷짤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넓게 벌려서는 게 선수의 개인 지침에서 보이는 저 더욱 넓게라는 항목 때문에 그런가 싶을 테지만 이게 대부분의 다른 선수들이 켤 수 있는 요 지침 하나 때문에 이런 카릴레로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카릴레로가 가지고 있는 히든 지침 Make more roaming movement laterally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영어 단어 laterally는 측면으로 혹은 수평적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수평으로 더욱 넓게 움직임을 가져가라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경기 중에 움직이는 모습을 봐도 우리가 공격 시 해당 측면으로 벌려서서 공을 받아주고 다시 앞으로 전달해주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만 우리가 공을 빼앗긴 수비 상황이 된다고 해서 해당 측면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이 구역을 지켜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측면으로 움직여 공을 받아주는 건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같은 포커스 플레이 히든 지침을 가진 역할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 칼레로를 사용하는 거라면 수비 상황에서 측면의 방어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 그게 말처럼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원래의 위치가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이라서 측면으로 나가서 패스를 해주고 그리고 공을 연계를 해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수비 상황이 되면은 다시 원래의 중앙의 미드필더 자리로 복귀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메잘라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더라도 수비 상황이 되면은 다시 원래의 중앙 미드필더 자리로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릴레로를 사용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애매하다는 게 총평입니다. 실제 축구에서 사용되는 멋진 역할 이름을 하나 발견을 해서 이거를 FM에 적용시키고자 했는데 그 역할 디자인이 좀 애매해서 이도저도 아닌 그런 역할이 된 느낌이 강합니다. 여기서 카릴레로에게 좀 더 확장된 임무를 부여하자니 기존에 있던 다른 역할들과 겹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카릴레로에게만 특별히 해당되는 히든 지침을 부여하자니 게임 밸런스상 뭔가 이상해지는 대충 이렇게 된 경우일 겁니다 아마. 카릴레로가 등장한 초창기에는 이리저리 써보려고 많이 시도를 했는데 그런 시도 끝에 내린 결론이 위에서 말한 대로 역할 디자인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애매하게 카릴레로를 사용하느니 차라리 플레이메이커가 필요하다면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를 써서 좌우로 넓게 움직이도록 하고 공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리고 상대에게 압박이 필요하다면 볼위닝 미드필더를 써서 상대에게 압박을 강하게 걸고 차라리 이렇게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기존에 있던 역할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성하는 게 다른 역할들을 여기에 조립하는 데도 편하고요. 혹시라도 본 영상에서 놓치고 있는 카릴레로에 대한 내부적인 설정이라든지 히든 지침 그리고 응용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저는 도저히 카릴레로는 어떻게 써야 할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카릴레로의 능력치는 그냥 중앙 미드필더와 거의 똑같은 능력치를 요구합니다. 중앙 미드필더의 지원 임무의 능력치에 수비 위치 선정 능력치를 하나 추가한 것일 뿐 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역할인데 풋볼 능력치는 왜 필요한 거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역할이 왜 이렇게 디자인이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서 작성한 카릴레로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카릴레로는 모르겠습니다.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와 함께 중원의 진공 청소기를 담당하는 볼위닝 미드필더입니다. 미친듯이 공 가진 사람을 향해서 달려들기 때문에 볼위닝 미드필더와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를 비슷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두 역할이 필드 내에서의 임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는 무선 진공 청소기, 그러니까 활동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공을 쫓는 사냥개입니다. 그에 반해서 볼위닝 미드필더는 유선 진공 청소기, 활동 범위가 목줄로 강제되어 있는 사냥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볼위닝 미드필더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나 로밍 플레이메이커처럼 자신의 자리를 완전히 벗어나서 상대를 추적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래 가지고 있는 압박 범위가 넓고 그리고 태클 성향도 높아서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지원 임무의 경우에는 더욱 더 넓은 압박 범위를 가지고 있고 수비 임무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좁은 압박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위닝 미드필더의 수비 임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오버로드의 1단계, 첫 번째 출발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걸 우리가 홀딩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볼 위닝 미드필더의 다른 역할들과의 차이점은 강한 태클이 켜져 있어서 상대 선수에게 굉장히 공격적인 수비를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공격적인 수비라는 표현이 좀 뭔가 공격과 수비 이 말이 함께 쓰이는 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건 FM식의 언어로 보면은 매우 도전적인 수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FM의 성향 시스템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성향 시스템에서 도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위험 부담을 가지는 성공 확률이 낮은 행동, 그러한 움직임들을 말하는 겁니다. 볼 위닝 미드필더는 모든 역할들 중에서 유일하게 강한 태클 지침이 기본으로 걸려 있어요. 참고로 선수의 개인 지침에서 볼 수 있는 세게 태클하라는 지침과 팀 지침에서 볼 수 있는 강하게 태클하라는 지침은 같은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강한 태클의 빈도를 증가시킵니다. 다만 그 두 개의 지침이 같은 수준의 비율로 강한 태클의 빈도를 증가시키는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팀 지침 쪽이 아마 조금 더 낮고 그리고 개인 지침 쪽이 아마 좀 더 강하게 태클을 걸도록 하는 걸 겁니다. 이렇게 강한 태클이 걸려있으면 자신의 압박 범위에 들어오는 상대 선수에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달려들어서 강한 태클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클이 반칙으로 결론이 나느냐 아니면 깔끔하게 성공을 하느냐, 이거는 볼 위닝 미드필더의 태클 능력치에 기반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흔히 뉴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태클 능력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태클을 잘한다거나 많이 한다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태클 능력치는 말 그대로 태클을 잘하는,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깔끔하게 공만 빼내는 태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태클을 하더라도 태클 능력치의 차이에 따라서 태클의 성공 확률이 변한다기보다는 그 이후에 반칙을 받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태클을 더욱 자주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선수의 대담성이나 적극성, 정신 능력치가 담당하는 겁니다.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와 함께 사냥개의 역할이지만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는 공을 추적하는 추적자의 역할이고, 그리고 볼 위닝 미드필더는 자신의 범위 안에 들어온 공 가진 상대를 공격하는 공격자 역할입니다. 크게 보자면 같은 계열의 수비지만 세부적으로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완전히 자리에서 벗어나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와는 다르게 볼 위닝 미드필더는 확실히 자신이 맡은 구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앙 미드필더처럼 패스를 할 때 연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 임무의 볼 위닝 미드필더가 가끔씩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 선수들에게 스루 패스를 보내거나 그리고 공을 받아서 반대 전환을 해주거나 이런 모습도 굉장히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홀딩의 역할도 어느 정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오버로드로 보자면은 출발점이나 혹은 연계 이런 역할도 어느 정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공격 상황에서는 중앙 미드필더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가지고 있는 히든 지침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보다는 약 20% 정도? 아무튼 좀 보수적입니다. 볼 위닝 미드필더의 히든 지침으로는 Use more tactical discipline 이라고 하는 지침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앞서 다른 역할 설명에서 봤던 Use more creative freedom 히든 지침과 정반대되는 개념의 히든 지침입니다. 이 Use more tactical discipline 이라고 하는 히든 지침은 자신의 능력치나 개인 지침에 의존하는 행동보다는 팀 지침의 행동과 움직임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선수의 행동과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게 선수의 선호 플레이, 그리고 개인 지침, 그리고 팀 지침의 순서입니다. 선호 플레이 1번, 개인 지침이 2번, 그리고 팀 지침이 마지막 3번이에요. 하지만 볼 위닝 미드필더처럼 전술적인 제한, Use more tactical discipline 이라는 전술적인 제한이 걸려있는 역할은 일반적인 이러한 경향성보다는 팀 지침을 좀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렇듯 개인 지침이나 능력치에 의존하는 행동보다는 팀 지침을 우선하는 이런 특성 때문에 선수가 요구하는 능력치도 대개 수비적이거나 이타적인 능력치들을 요구를 합니다. 상대에게 강하게 부딪히기 위한 태클, 그리고 대담성, 적극성, 그리고
왕성하게 뛰어다니기 위한 활동량과 몸싸움, 지구력, 이런 피지컬적인 능력치가 1순위로 요구됩니다. 그리고 보다 팀 지침을 우선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활동량과 팀워크, 집중력, 이런 전술적인 능력치도 제법 요구를 하는 편입니다. 행동 선택지가 복잡하지 않고 오직 공을 가진 상대에게 강하게 부딪히는 게 1순위 목표이기 때문에 따로 판단력 같은 능력치가 높을 필요는 없어요. 그 밖의 경기나 패스, 볼터치, 시야 같은 이런 능력치는 1순위는 아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볼위닝 미드필더가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능력치들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처럼 공을 따라서 자유롭게 자리를 이탈해서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위 안에 들어온 상대를 강하게 부딪혀서 공을 따내는 말 그대로 파이터 역할입니다.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는 특정한 자신의 구역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볼위닝 미드필더는 어느 정도 자신의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향을 낮춘 그러한 수비 임무의 홀딩 혹은 오버로드의 한 역할로 쓸 수도 있습니다. 공을 가진 공격 상황일 때는 중앙 미드필더와 거의 비슷한 움직임 패턴을 보이는데 중앙 미드필더보다는 대략 한 20% 정도 보수적입니다. 중앙 미드필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4231 CM과 4231 DM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FM 시스템에서는 4231 DM 포메이션이 전술적으로 훨씬 유동적이고 효율 또한 좋습니다. 똑같은 4231 포메이션인데 단지 미드필더가 중앙 미드필더인지 수비형 미드필더인지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현실이 그래요. 스포츠 인터랙티브 개발사에서 실제 축구의 트렌드를 반영한다면서 FM에 새롭게 추가한 수비형 미드필더의 몇몇 역할들과 그리고 매치 엔진의 변화 때문인데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적극적으로 전방으로 공격에 참여함에 따라서 중앙 미드필더가 가지는 공격적인 측면에서의 이점, 장점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수비형 미드필더들은 앞으로 전진해서 공격 작업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중앙 미드필더들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는 구역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하는 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전술 화면에 원래 표시되어 있는 그 자리가 수비 상황에서의 자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향이 높은 역할이라면 공이 자신보다 뒤로 들어왔을 때 공을 따라서 추적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는 이 원래의 자리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센터백 바로 앞에 있는 이 구역, 상대가 침투하면 가장 위험한 요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는 요 구역, 이 구역을 제대로 지켜내질 못합니다.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수비적인 성향이 낮은 홀딩을 놓거나 혹은 강한 압박을 가진 역할을 놔도 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는 요 자리를 제대로 통제를 하지를 못해요. 혹시 수비 상황 팀 지침을 설정해서 압박 라인과 수비 라인을 좁혀놓으면 되지 않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선수들의 성향만 바뀔 뿐이지 이게 원래의 위치가 중앙 미드필더인지 수비형 미드필더인지 다르기 때문에 이 구역을 내려와서 지켜주지는 못해요. 후방으로 공을 추적하는 행동은 히든 지침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그리고 로밍 플레이메이커의 트랙백 몰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전방으로의 압박은 역할을 정하거나 온 팀 지침 같은 걸로 설정을 해서 충분히 전방으로 압박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히든 지침이 없죠. 그만큼 중앙 미드필더처럼 높은 위치의 포지션에서 후방까지 압박을 하거나 공을 추적하는 이런 행동들은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히든 지침이 있는 거예요. 이렇듯 4231 DM의 경우에는 원래의 위치가 수비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얻는 이런 수비적인 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반대로 4231 CM 중앙 미드필더의 경우에는 이점이 없어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중앙 미드필더의 경우에도 당연히 이점이 있습니다. 공격 시에 좀 더 다이렉트하고 빠른 공수 전환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메잘라를 이용한 하프 스페이스라든지 측면으로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 이런 것들은 중앙 미드필더에서만 구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4231 CM 전술을 만들 때는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전술 컨셉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도저도 아닌 애매하게 전술 컨셉을 만들 거라면은 4231 DM 쪽이 확실히 유리해요.
이게 현재 FM의 전술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4231CM에서는 최대한 메잘라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역할 총정리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메잘라는 전진형 플레이메이커와 유사하면서도 직접적인 박스 타격까지 가능해요. 특이하게 그 움직임의 목적지가 하프스페이스고요. 이 구역이기 때문에 정발로 둔다면은 상대 압박을 피해서 상대의 압박은 중앙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압박을 피해서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 들어가서 우리 윙어와 함께 오버로드를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역발로 사용한다면은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서 반대 전환으로 패스를 뿌리기도 하고 직접 슈팅을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메잘라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메잘라가 이렇게 정발 역발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점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메잘라를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앙 미드필더를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중앙 미드필더를 구성할 때 한 명은 홀딩을 두고 나머지 한 명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이런 칼과 방패의 구성이 일반적인데, 앞에서 말한 대로 다이렉트하고 빠른 공수 전환을 주력으로 한다면은 중앙 미드필더 2명을 모두 자리가 비우는 이런 컨셉도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은 후방으로 공이 도망칠 수 있는 오버로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홀딩 역할, 오버로드의 출발점 역할이 되는 역할을 하나 배치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자면은 인버티드 윙백, 오른쪽에 있는 풀백을 인버티드 윙백으로 놓아서 앞으로 끌어올린다든지, 인버티드 윙백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을 예로 들 수도 있겠네요. 지금껏 설명한 대로 전술을 만들 때는 감독 자신의 뚜렷한 전술적인 컨셉이 있는 게 좋습니다. 아니요,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그래야 해요. 그냥 적당히 공격도 잘 되고 수비도 잘 되고 점유율도 가져가고 슈팅도 시원시원하게 때리고 그렇게 어중간한 컨셉의 전술을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팀의 에이스가 누군지, 그리고 그 선수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전술 컨셉이 뭔지, 이런 걸 갖다가 생각해서 그 극한까지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어중간하게 그렇게 전술을 만들면 안 됩니다. 물론 전술의 최고 마지막은 비싼 주급을 받는 어빌이 높은 선수들로 꽉꽉 채우는 게 되기는 할 텐데, 그렇게 우주 방위대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금방 말한 대로 날카로운 단검을 만들 건지 아니면 단단한 방패를 만들 건지 이렇게 뚜렷한 컨셉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앙 미드필더를 활용한 이런 4231이나 물론 433도 포함합니다. 이런 전술들은 적당히 공격과 방어가 잘 되는 전술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공격적인 컨셉의 전술과 더 잘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자체가 수비력보다는 공격력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어요. 7대3 정도? 그 정도로 공격과 수비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도 영상이 올라오겠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는 대략 한 5대5 정도 비율이 됩니다. 공격 5, 수비 5, 중앙 미드필더는 공격 7, 수비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